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담담히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만나려 했지만 윤 총장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시설물 일부가 파괴된 이라크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반격하는 대신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걸로 판정됐습니다. 유사한 증상으로 격리 중인 국내 환자는 지금까지 29명을 접촉했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집 판결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민주당이 공립고등학교 운영에 학생을 포함시키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만 18세로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서 여야 정당들도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축구의 올림픽 진출을 위한 첫걸음 중국전이 2시간 뒤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30분 뒤 이곳에 도착해 경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머리 위와 양 옆이 차도로 둘러싸인 섬 같은 곳, 서울 구로구청의 위탁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쉬는 곳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취재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검찰 인사의 파장입니다. 오늘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호흡을 맞춰온 참모들이 교체된 윤 총장은 자리에서 계속 수사를 지휘할 생각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안 듣고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모두 교체되는 인사안이 발표된 뒤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편합니다. 6개월 만에 교체됐고 총장 의견도 듣지 않아 명분이 없는 검찰 힘 빼기라는 겁니다. 대검을 떠나게 된 한 검사장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처지라며 진행하던 수사를 더는 지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는 주장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을 향해 수사한 자는 좌천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등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윤 총장이 하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인사에 따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이번 인사가 낯설지만 검찰이 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어느 정도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마무리해야 수사 정당성 혹은 수사 미진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임박한 차장과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일인 기자가 추 장관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위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을 부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명이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봤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란 지적에도 맞섰습니다.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다른 야당들이 비판 논평을 내는 가운데 정의당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무리한 절차적인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인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상 의견을 제출하길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JTBC 황예린입니다. 검찰 인사의 파장은 국회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당장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로 갑니다.
안지현 기자, 오늘 낮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본회의가 열렸나요? 네, 본회의는 약 1시간 전부터 열리고 있기는 합니다. 당초 여야가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건데 검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계속 늦춰지다가 저녁에야 열린 겁니다. 한국당은 불참했고요. 4+1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제때 나타나지 않아서 개의 정족수 자체를 채우는데 시간이 더 걸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검찰 인사 그리고 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아침 회의에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학살, 숙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혹평했습니다. 결국 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나아가 탄핵 소추안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혹시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이 필수인 만큼 자칫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16일 전에 후임인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은 4+1 공조를 다시 한번 가동해서 오는 13일에 인준 표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반발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반응이나 반박이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의 명의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보라인은 그저 추미애 장관의 국회 답변에 더 보탤 말이 없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인사 결과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공식 입장은 안 나왔던 얘기인데 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어제의 인사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는 게 현재 청와대 내부의 시각인 상황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무리한 수사로 검찰이 불신을 자초했고 그걸 인사로 바로잡았다는 취지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보통 검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인데 이 검찰 비판 여론이 그동안 크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도 청와대 내에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복성 인사다,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걸로 기대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 불신임 같은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인사는 사실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청와대가 계획해왔다면서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인사 준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재가를 받는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전 준비가 있었던 걸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속전속결 인사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무현 정부 시절 경험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심수미 기자의 리포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도 발단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은 인사 D-Day 나흘 전에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건넸습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인사안이었습니다. 역시나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잠재우려고 마련한 자리가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인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갈 길을 막으니까 답답하죠. 당시 이 인사안을 짠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맞춰 윤석열 총장을 부른 배경에도 이 경험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인사인 만큼 이번엔 검찰의 집단 행동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결국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지 2시간여 뒤에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네, 이서준 기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죠? 네, 다음 주 14일입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목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방식일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 출입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인사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법무부가 밝힌 이번 인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대우해줬다, 우대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간부 인사 명단을 보면 꼭 맞다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거 등 공안 수사 그리고 이른바 특수수사로 이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제일 큰 관심은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봤을 때 현 정권을 겨눈 수사의 지휘부는 대검과 일선지검에서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 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새로 올 검사장들이 당장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중단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요? 검찰에서 인사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예. 당장 지휘라인 전부가 바뀌면 수사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당장 이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요. 중간 간부 인사들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중간 간부라고 하면 이 평검사를 제외한 차장, 부장검사를 말합니다. 예. 일선에서는 평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수사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은 1년을 반드시 채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장 인사를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직제 개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부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직제 개편을 한다면 어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중앙지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지검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가득 있었다며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직제 개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부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 수사 2부 그리고 청와대 선거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2부가 직제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중간 간부 인사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네요. 알겠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전면전 얘기까지 나왔었죠. 일단 최악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보복 대신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그러면서 군사 보복 대신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이란의 확전 자제 기류도 잇따라 감지됐습니다. 미군 피해가 적을 시간과 장소에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이라크에 통보됐습니다. 전면전 위기 앞에서 일단 멈춘 트럼프 대통령은 방향도 틀었습니다. 새로운 핵 협상 제안입니다. And we must all work together toward making a deal with Iran that makes the world a safer and more peaceful place. 이후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의 뜻을 이란은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양측 모두 일정 부분 명분을 찾고 출구 찾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란의 보복 목소리가 멈춘 건 아니어서 긴장의 먹구름이 거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들이 이곳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일부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물어졌습니다. 1,500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리 피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났을 걸로 보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라크 서부에 있는 알 아사드 미군 기지입니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의 30%인 1,500여 명이 있는 핵심 거점입니다. 경납고로 보이는 곳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활주로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땅이 움푹 패였습니다. 이 사진은 한 민간 위성업체가 공개했는데 지난달 사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헬리콥터 한 대만 망가졌다고 했지만 최소 5곳의 시설물이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허물어진 건물도 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건 미군이 미리 대피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통해 이란의 공격 정보를 미리 파악했고 미군들에게 보호 장비를 착용한 뒤 벙커로 대피하라고 사전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알 아사드 기지의 일부 부대원은 아예 기지를 떠나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군 700여 명이 주둔하는 에르빌 기지에도 미사일 5발을 쐈는데 이곳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은 이라크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취재 중인 JTBC의 특별제휴사 미국 CNN의 특파원이 뉴스룸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조마나 카라체 특파원입니다. Mr. Saw and the viewers of JTBC, while it does seem that crisi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is headed towards de-escalation, Iraqis are still worried. They don't think that this is over. Their biggest concern is that it is their country, their people who are caught up in the middle of it all. As we have seen in recent days, they have been very worried that their country is turning into a battlefield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And people are not just worried about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y're also worried about the Iranian proxies here on the ground and the U.S. forces that are here. And despite the address from President Trump, where he talked about the situation with Iran sounding like it was headed towards de-escalation, there was no mention of the U.S. troop presence here. We heard from U.S. defense officials in the past couple of days saying they had no plans to withdraw from this country. And this is really raising concerns. On Wednesday evening, 2 rockets, according to Iraqi security officials, according to the Iraqi military, hit the green zone. That is where the U.S. embassy is based. This is not unusual. These kinds of attacks do happen. But the concern has been, is this perhaps some sort of a message from some of these militia groups to the United States saying that they are still insisting that they want the Americans out of the country. Mr. Saw, back to you. 이제 관심은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JTBC에 연락장교의 호르무즈 파견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락장교를 보내는 건 파병의 준비 작업일 수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중동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할지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파병을 하기로 그 NSC에서 뜻을 모은 것은 맞죠? 예. 계속 검토 중이고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지난해 말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파병이 백지화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다릅니다. 기존 계획대로 다음 달에는 호르무즈에 연락장교를 보내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안다며 파병도 다음 달 이후를 목표로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겁니다. 현지 정보를 수집할 연락장교를 보내는 건 파병의 준비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윤 위원장의 주장은 파병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란 뜻이어서 정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결정이 안 돼 아직은 할 말이 없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NSC를 열고 이란 사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알려진 것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도 이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이다. 후베이성 우한의 원인불명 폐렴 병원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장애 질환, 심하게는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로 모두 6종류입니다. 박쥐와 사양 고양이에서 시작했던 사스와 낙타가 걸리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갈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7번째 유형이 또 발견된 겁니다. 새로운 병원체인 만큼 알려진 게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발병하는지,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파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폐렴 증상 여성은 진단 결과 병원체가 사스나 메르스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서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릴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국내에 들어온 뒤 가족과 의료진을 포함해 29명과 접촉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개한테 먹이는 구충제가 한동안 논란이었죠. 사람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품절되기도 했는데요. 국립암센터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2년 전쯤 한 미국인이 온라인에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먹은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 약으로 사람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는데 이 약을 먹은 지 석 달 만에 암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엔 이 약을 동물에게 먹였더니 종양이 작아졌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구충제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졌고 국립암센터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항암 신약으로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상 시험을 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효과가 없다, 없을 거다. 사람에 대해서 그 임상 자료는 없고 동물 자료도 없고요. 세포 수준에서도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사람에게 직접 약을 써보기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아졸 계열의 약은 다른 약과 같이 먹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사람이 먹는 구충제 메벤다졸이 뇌종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죠.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풀어주었습니다. 서 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여주지청에서 또다시 지청으로 발령내는 이례적 인사를 한 겁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권자에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영지청 발령을 재량권 행사로 본 겁니다. 이례적인 인사지만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하면서 구속 상태였던 안 전 검사장은 풀려났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례없는 인사보복을 재판부가 재량이라고 판단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2번 기소된 걸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중 기소 여부를 묻자 검찰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다시 기소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선 재판에선 고성이 오갔지만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돼서 법정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같은 사안으로 2번 기소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두 사건에서 위조됐다는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같은 사안을 2번 재판에 넘겨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건 모두 정확한 위조 시기를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 진행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던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어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들이 형사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계엄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는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달부터 그 연금이 끊깁니다. 하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여태껏 받은 연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검찰이 1년여 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피해 숨었는데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매월 약 450만 원씩 13개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계산하면 8천만 원, 퇴역 직후인 2017년 말부터 계산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범죄자가 도피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군은 지난해 9월에야 군인연금법을 고쳤습니다.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거주지가 적힌 신상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현상금까지 걸었는데도 2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상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군은 이번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지난달엔 군사법원이 계엄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문서 조작 혐의가 무죄일 뿐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핵심 증거인 계엄 문건 USB에는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검찰이 복구한 계엄 문건 USB에서 9개의 문건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 작성된 2건과 마지막 1건을 뺀 6건의 파일명은 사령관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첫 지시를 내리고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을 뿐 아니라 문건 작성에도 계속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JTBC가 지난해 11월 보도한 계엄 문건 실무자들의 진술 조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지시해 문건을 수정했다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조 전 사령관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계엄 검토를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문서 조작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도피로 윗선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수사도 함께 멈춘 상황. 계엄 문건 위아래 연결고리인 조 전 사령관이 1년 이상 도피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그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18살 청소년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여당은 공립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놓고 우려도 나옵니다. 일단 중앙선관인 사립학교 교원들도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갖도록 추진 중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김필준, 김소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공립고등학교 운영에 학생을 참여하게 해주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학교 운영위에 학생을 넣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밖에도 18살 맞춤 공약 여러 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 운영의 중심이 당선. 고3한테는 중요한 게 대학 입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책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까. 다른 당들도 18살 표심 잡기를 위한 고민이 큽니다. 정의당은 오늘 청소년들이 만 20살이 되면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주는 걸 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새로운 보수당에선 매표 행위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14만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고등학교도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담장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을까요? 걸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선관위 내부 문건입니다. 이 밖에도 예비 후보 단계부터 고등학교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없게 하고 후보자가 각급 학교에서 연설을 못하게 막는 걸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공무원처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어 4월 총선 전까지 입법이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일선 학교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관위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제화가 안 될 때를 대비한 구체적 방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한국당이 바뀐 선거제 틈을 노려서 만든 위성정당이죠.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선관위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된 자료를 따라가 보니 사무실은 한국당의 당사 안에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비례자유한국당의 사무실 주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국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국당 당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 비례자유한국당 사무실은 이곳 한국당 당사 3층에 있는 겁니다. 같은 층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한 뒤 총선 후 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순탄하게 실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당명이 사용 가능한 건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당명의 사용을 막고 있는 정당법 41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1월 13일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관위에 대해서도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뜻을 짓뭉개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보수통합을 위한 조직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 동시에 사퇴했습니다. 보수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이 뇌물 등 불법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숙제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위원회는 총수도 예외가 없다, 성역을 허물 것이라고 했지만 자율적인 감시기구란 한계를 넘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은 그룹의 7개 핵심 계열사를 주로 감시하는 겁니다. 외부위원 6명에 내부 인사론 이인용 삼성 고문이 참여합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영 위원장은 성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수를 포함해 모든 임원과 사업 분야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 거래,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
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직접 만나서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상법상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여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의무는 없는 조직이에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꼼수나 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GE의 준법 감시를 롤모델로 제시합니다. GE는 이사회 산하의 감시위원회를 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CEO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전남 고흥 군수가 촛불 집회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이 말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200km 떨어진 섬으로 발령냈습니다. 고흥군 측은 보복 인사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송기군 전남 고흥 군수의 업무 보고의 발언입니다. 지금 촛불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사람 있다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발언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군수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발언 유출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한 면사무소를 특정하고 직원 5명을 조사했습니다.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 휴대전화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6급 공무원 A씨를 유출자로 보고 인사 조치했습니다. A씨 발령지는 전남 신안군 홍도였습니다. 고흥에서 200km 떨어진 섬입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만두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런 인사를 낸 것 같습니다. 고흥군은 군수 발언을 녹음해 외부에 알린 것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사는 자치단체 간 1대1 파견 근무로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군수 간에 서로 조율에 의해서 인사 제도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적법하게 한 겁니다. A씨는 녹음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낼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규제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기준이 너무 위인 것 같아서. 서울은 포기했어요. 경기도권 가기도 쉽지 않다. 보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4주가 지나면서 시장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열의 진원지였던 강남권에선 일단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다만 이대로 집값이 꺾일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달 새 호가가 2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22억 호가 한 20억씩 지금 나와 있어요.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더 떨어질 때 기다리고. 서울에선 15억 원 넘는 비싼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데다 세금 부담까지 커지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집주인들이 처분에 나선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확 줄었습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4구의 경우에는 그 상승세가 더 빨리 꺾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전 3주와 이후 3주를 비교했을 때 강남 4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808건에서 135건으로 줄었습니다. 대책 이후 거래량이 80% 넘게 쪼그라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이대로 꺾일지는 다주택자들이 더 싼 가격에 집을 내놓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여갈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멈춰도 당장 집이 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집주인도 많아졌습니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겁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까지 8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턴 5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30, 40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마포, 용산 등의 전셋값 상승폭이 큽니다. 이들 지역에선 겨울방학 이사철과 교육제도 개편 등으로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평균 0.15% 올랐는데 강남구는 0.41%, 양천구는 0.45% 뛰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자 반전세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금에 월세를 붙여 보유세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넘기려는 겁니다. 이 동네도 반전세는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런 게 세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좀 충당하려고 그러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JTBC 송승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7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게 핵심 과제였죠. 정부가 최근에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의 무기로 내세웠던 3대 품목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차세대 기술 개발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인 듀폰의 존 캠프 사장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듀폰이 코트라에 투자 신고서를 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했고요. 듀퐁 측에서는 당초 한국이 그 고려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듀퐁사는 이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아주 딱 맞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십니다. 듀폰은 내년까지 2,800만 달러, 약 325억 원을 들여 기존 천안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듀폰의 이번 투자로 일본에 치우쳐져 있던 포토레지스트의 공급망이 새로 열리게 됐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아이돌 팬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논란 속에 사흘 전에 해체한 아이돌 그룹 엑스원의 공식 팬클럽 회원들입니다. 팬클럽에 가입할 때 냈던 돈을 프로그램 제작사나 기획사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이거는 카드 지갑,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줄 없는 노트 같은 거고, 이건 보온병이에요. 공식 팬클럽 회원에게만 보내주는 엑소원 관련 상품입니다.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딱 일주일 되는 날에 해체 발표했어요. 가수는 사라지고 팬클럽만 남은 겁니다. 기획사에 34,000원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엑소원 상품뿐 아니라 공연을 먼저 예매하고 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 혜택이 많았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을 들여서까지 가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으니까. 팬들은 가입비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체를 앞두고 엑소원 상품을 보낸 것도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일종의 저는 사기랑 먹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활동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단순한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화가 나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CJ E&M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법률 자문을 받고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CJ E&M 측은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면서 팬클럽 수익은 기획사인 스윙 엔터테인먼트가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사 지분 51%는 CJ E&M이 갖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런 팬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멤버가 탈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팬클럽 회비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팬클럽에 들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들입니다. 한 20대 여성은 좋아하던 멤버 한 명이 논란 끝에 탈퇴하자 기획사에 팬클럽 회원비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에선 거부했습니다. 가입비보다 제공한 서비스가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팬클럽 운영업체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회원들이 혜택을 못 보고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팬클럽도 학습지나 결혼정보회사 같은 서비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리 목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일단 다수의 혜택을 부여하겠다. 또 대금 환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아예 해체를 한 엑스원의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 해지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명목으로 환불 요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JTBC 이세누리입니다. 지하철 기관사들은 터널 안에서 긴 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기관사의 평균 운행 시간을 하루 12분 늘렸습니다. 승무원 노조는 따를 수 없다며 파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올해로 지하철을 운행한 지 23년 된 오우근 씨를 만났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지하철 7호선 태릉 입구역에서 첫 차가 출발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반복. 베테랑 기관사는 굉음을 그대로 맞으며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루 평균 4.7시간 쉼없이 운행하고 그 뒤에도 사무를 봐야 합니다. 바깥 빛을 보는 건 지상 구간을 지나는 7분뿐입니다. 교대 근무의 특성상 출근 시간도 잠자는 곳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천안기지 저 밑에 기지에 가서 잘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태릉 입구에서 잘 수 있고 건대에서도 잘 수 있고 막 바뀐다고요. 침실이 한 15개? 막 있어요. 10여 년 전 선로 사고도 2차례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찔만 해도 긴장이 되고 이거를 운전대를 확 쳐서 차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도 서보고. 최근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기관사들은 사측으로부터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 30분을 운행하는데 12분 정도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규칙하고 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이런 발병 요인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3배에서 7배까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측은 평균 12분 정도만 늘린 것이고 지난 2000년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기관사는 경우에 따라 운행시간이 2시간 늘 수 있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요즘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겨울인데 별로 춥지가 않죠. 때 아닌 장맛비도 내립니다. 왜 이러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전해드렸어요. 원래 같으면 1월 한 달 동안 5일만큼의 비가 하루에 다 왔다 그랬는데 이게 1월 강수 기록도 갈아치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장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 사흘 동안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춘천과 대전, 또 광주,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관측 지점 48곳 중 40곳에서 역대 1위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1월에 내린 비 중 가장 많은 양이 잇따라 쏟아진 건데 이 40곳 외에도 3곳에선 이 사흘이 역대 2번째로 많은 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도 비지만 기온도 많이 높았죠? 그렇습니다. 이 제주의 반팔 옷차림을 저희가 그제 이렇게 리포트로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 충청 아래 지역 곳곳은 소위 역대급으로 따뜻한 1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주 외에도 호남 지역의 완도와 여수, 또 영남의 합천과 밀양에서 일 최고 기온 역대 1위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광주와 정읍 등 전국 4곳에선 역대 2번째로, 부산은 역대 3번째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일단 하늘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으로나 또 이 대기의 위아래로나 평소보다 따뜻하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 겨울 저희가 한파를 이야기할 때 원인으로 지목했었던 이 북극제트, 다시 말해서 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이 테두리 역할을 하는 한대전선 제트기류가 평소보다 많이 북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일대를 비롯해서 러시아와 노르웨이, 핀란드, 또 스웨덴 등 지구촌 곳곳에서도 기록적인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남쪽에선 한반도를 향해서 남서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올라와서
기온과 강수량이 모두 평소보다 높고 또 많았습니다. 네, 이런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상청은 일단 이 같은 상황이 다음 주말, 그러니까 이제 19일까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앞으로 열흘 가까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는 건데 다만 그 사이 기압골이 우리나라 근처를 지나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남부나 강원 영동엔 비나 또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 땀을 흘리죠. 뜨거운 몸을 식히려고 몸이 스스로 땀샘을 여는 건데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냉각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휴대폰부터 반창고까지 적용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가로 세로 2cm, 얇고 부드럽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 냉각 장치입니다. 일반 천조각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봤습니다. 동그란 모양 구멍 안에 바람개비 모양의 물질이 보입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 작아지며 구멍이 생깁니다. 이번엔 차가운 물을 부었더니 팽창해 닫힙니다. 더우면 땀을 배출하고 추우면 쪼그라드는 인간의 땀샘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온도에 반응하는 특수 소재입니다. 발열에 취약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당장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부품에 이 소재를 입히면 장시간 써도 뜨거워지는 걸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사람이 땀을 흘려서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가상의 인공 땀샘 소자를 구현을 해서 구조체를 구현을 해서 성능을 2배 이상 구현을 했습니다. 의료용 반창고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밴드 안에 약을 넣고 소재를 입히면 상처가 아물면서 나는 열에 따라 투약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인 이 기술은 국내 특허를 받으면서 독일 유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왕실에서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실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의 왕실 생활은 시작부터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실 결혼식의 관례였던 복종 서약을 거부하고 출산 직후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등 그동안 왕실의 관례를 모두 깨왔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어제 저녁 발표된 왕실 탈퇴 선언은 이 부부의 가장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왕실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성명에서 왕실 가족 일원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한편 재정적으로 독립하려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영국과 북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자선단체 설립 등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I applaud them from taking a step back from the media. So if they want to live a private life, then yeah, let them live a private life. I think it's completely irresponsible. You think so? Yeah, they're part of the royal establishment and they should behave accordingly. 소셜 미디어에는 메건의 이름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합쳐 매그시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파파라치의 사생활 침해, 형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의 불화설 등이 해리 왕자 부부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청소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밤마다 애써 일하는데 이들이 잠시나마 쉬는 공간은 그럼 잘 마련돼 있는지 가봤습니다. 한 주민은 저런 데가 휴게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지 직접 보시죠. 이선화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입니다.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늦은 밤, 야광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공간일까 들어가 봤습니다. 고가도로랑 차도 사이에 좁은 길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철조망 문이 열린 공간이 나옵니다.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제가 이 작은 카메라로 안쪽 상황을 보여드리면요. 이쪽에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놓여 있고 쓰레바지랑 그리고 리어카의 각종 이불이랑 쓰레기들도 놓여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이 반대편 공간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이 작업용 차량으로 보이는 전동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들어온 또 다른 남성은 이곳이 출근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전동차나 내약가나 다 여기서 무슨 나가지. 도로 위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업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 옷이 갈아입고 막길에 이렇게 걸어놓은 게지. 옷에는 서울특별시와 구로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남성은 구청의 위탁청소업체 노동자고 이곳은 노동자들의 휴게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작업이 한창 이뤄질 시간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오늘 작업자분들이 입고 온 옷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걸이도 있어서 이 공간이 탈의실처럼 쓰이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옆에는 이렇게 개인 생활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장도 있고요. 위에는 이 오늘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간식 부스러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난방기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면 조금씩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휴게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가는 길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촬영 기자도 무릎을 꿇고 굉장히 위험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상차 작업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바람이 더 쌩쌩 들어온다고 합니다. 치부가나 바빠서 그쪽에 놨지. 치부가나 아이고 저 옷이 젖었지 아까나 땀에 흘렸던 게 턱 앉아있으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래 좀 난방기계 막 키우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참 차올 때까지 기다리지. 쓰레기 수거함과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화장실은커녕 작업 뒤 손 씻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 딸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보면은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 구청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배워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느끼고 있는. 주민들은 휴게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옷을 벗고 입고 이런 것만 보이니까 노숙자가 저기 밑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환경미화분들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휴게 공간을 관리하는 건 구청과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의 몫입니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개선 노력을 안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오늘 구청을 찾았습니다. 구청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동자의 고용도 승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 가서 옷 한번 갈아입어 보실래요? 영하 5도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불 쬐고 있고 심각하다고 느껴요. 네.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구로구청 측은 적환장에 휴게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면서 고가 아래는 손수레를 놓는 공간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해당 업체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노동자들이 정작 청결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날이 밝았고 청소 노동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사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일한다고 해서 이들의 근로 환경까지 못 본 척해도 되는 걸까요?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윈도우 7은 보안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해킹에 취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윈도우 XP의 경우엔 지원이 끊긴 뒤에 150개국 30만 대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40만 대가 아직 윈도우 7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국회의원실은 100% 윈도우 7을 쓰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실은 295곳 모두가 윈도우 7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보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컴퓨터가 3,000대가 넘습니다. 국회라는 곳은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중요한 자료들이 전부 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미 99%가 윈도우 10으로 바꾸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자료가 모여있는 국회는 아직도 윈도우 7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정보기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의원실 업무도 많은 만큼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교체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의원실 컴퓨터를 모두 회수하는 5월까지는 윈도우 7을 쓰겠다는 건데 3, 4개월 동안 보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 기간 동안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료로 기술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차하고 현대적인 최신 기능을 갖춘 차가 동일 성능을 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랑 같다라고. JTBC 이호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오는 13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명칭인지 아닌지 논의합니다. 벌써부터 불허한다면 선관위가 정권 편 드는 거다. 아니다. 법적으로 원래 안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당법에 다른 당하고 비슷한 명칭은 쓸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죠? 네, 정당법 제41조 3항인데요. 이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은 이미 먼저 신고 또는 등록된 이름들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팩트체크 팀이 과거 선관위 해석 사례들을 좀 살펴봤다면서요? 네, 저희가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이나 정당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등을 이렇게 정리해서 결과만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 선관위 이렇게 질의를 받으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창당 준비로 신고됐거나 등록된 정당 이름과 비슷한지를 해석을 해주는데요. 지난해 6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우리 당명을 신공화당으로 바꿔도 문제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공화당이 이미 등록된 이 공화당과 비슷해서 쓸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 이 밖에 쭉 보면요, 새롭다는 의미로 새 또는 신자 정도만 붙였다면 유사 당명이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민중당과 새민중정당은 서로 유사하다. 또 신민주당과 민주당도 유사하다. 진보당과 진보신당도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민중민주당과 민중당은 구별이 된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당도 서로 구별되니 써도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드물게 법원 해석도 있는데요. 네. 더 크게 보면 선관위 해석 경향과 일치합니다. 보시면요. 2007년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약칭을 민주신당으로 하겠다라고 하려고 하자 기존의 민주당이 안 된다면서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서로 유사하다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당명을 놓고 볼 때 핵심어는 똑같이 민주라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이게 네.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해석으로 볼 때는 판단 기준이 발음이나 글자 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핵심어가 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럼 이번에는 비례라는 그 단어를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사 당명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두 당을 서로 혼동해서 투표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원래 당이 손해보는 상황을 막자는 겁니다. 이 비례가 붙은 총 3개 당명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가 만든 이 비례 민주당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사칭 피해를 보게 됐으니까 좀 못 쓰게 해달라라는 입장이죠. 반면에 한국당은 피해는커녕 스스로 비례 자유한국당 이게 필요하다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법 취지로 보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좀 특이한 상황인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당과 무관한 비례 한국당과 비례 자유한국당 이 사이에 유사성 문제까지 있습니다. 선관위가 어떤 종합적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에서 차문이 도로변 펜스에 부딪힌 걸 놓고 승객과 멱살을 잡고 다투다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택시 기사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객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부터 밝힐 계획입니다.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출신 오청성 씨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2층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학생과 교사 등 140여 명이 대피했고 학생 5명 등 9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방학 중이라 화재 당시 학교에는 돌봄 교실만 운영 중이었고 소방당국은 교실 안에서 불이 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7,700여만 제곱미터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위주로 해제가 검토됐고 해제 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IT 제품 전시회 CES를 보면 세계인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CES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건강입니다. 음식의 칼로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인공지능부터 탈모나 낙상을 예방하는 제품까지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박영우 기자입니다. 식판을 올려놓자 인공지능이 음식 종류와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칼로리 소비를 위해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저처럼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두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람마다 어떤 걸음걸이와 속도를 유지해야 넘어지지 않는지 조언도 해줍니다. 노인 낙상 사고를 막는데 쓸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 고기 같지만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인공 돼지고기입니다. 인공 소고기가 인기를 끌자 추가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한계를 뛰어넘는 건 건강 분야만이 아닙니다. 감정과 지능을 갖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인간도 공개됐습니다. 여기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 사람이 진짜 사람일까요? 이 정답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컴퓨터로 만든 가짜 사람들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 키보드, 스마트 형광펜, 증강현실 등 이번 CES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생활 밀착형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박여우입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이야기를 다룬 연극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재해가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일상하고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연극의 제목에는 랑데부란 말이 붙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내가 걷는 게 이상하대. 내 몸이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했죠. 그냥 내가 사는 방식이 그래서 그런가. 반도체 노동자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 사람들. 말끝마다 내 이야기는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적은 용돈을 전하는 게 미안하다는 아르바이트생의 고백은 일터에서 얻은 백혈병을 앓던 20대 청춘이 되뇌인 말과 닮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돈 벌어줘야 되는데. 산업재해 신청을 막으려던 회사의 맞선 시간은 노조를 만들려다 탄압당한 대형마트 노동자의 시간과 비슷합니다. 니들 다 남편 잘못 만나서 이런 데서 캐시하는 거니까 비싼 옷 사 입지 말고 9,900원짜리 옷이나 사 입어. 연극은 필수품이 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왜 누군가는 죽거나 병을 얻어야 하냐는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10년 정도의 그 긴 시간 동안 겪었을 그분들의 그 경험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언뜻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나도 겪어본 일임을 깨닫는 공감의 순간을 우주 속 두 우주선이 어렵게 만나는 모습과 닮았다며 랑데부라 이름 붙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 그리고 성화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분노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요? 네. 예,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죠. 알겠습니다. 그 연말 연시 뭐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지는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죠. 바로 집값입니다. 보통 누구네 집이 몇 억 뛰었다더라 하면은 분위기 한순간에 후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예 시중에는 만남 공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좀 보죠. 네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기준으로 나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주택자끼리 만나면 동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세 한탄, 뭐 분노가 주제가 되는데 문제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뭐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랄 거고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내리기를 바라니까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래서 방정식까지 나왔는데 요즘 말로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게요. 이게 예. 집 없는 청년 물론 그렇죠. 세대가 예. 느끼는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일부를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커리어, 그러니까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부동산 공부하는 게 더 예. 현명하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우화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 개미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엄마 아빠 찬스로 집을 사거든요. 그럼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배짱이는 부자가 되고 개미는 여전히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웹툰이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언뜻 봐서는 어떠세요? 최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글쎄요.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 부동산 문제가 한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적 웹툰인지는 잘 알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 나온 2006 거거든요. 년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유행을 하냐면요. 이 무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30, 40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이 예.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립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주로 부모님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맨날 늦었다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뭐냐 싶은 거죠. 뭐. 청약이 1순위가 돼도 중도금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제 월급으로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세대 문제다, 사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태산명동 노일필입니다. 노일필이요? 원래는 서일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값 급등에 정부와 정치권도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예. 이 공식 대책과 별개로 각종 민심 달래기용 이런 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집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모진들에게 이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은 한 채만 남기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12.16 대책이 나올 때. 그런데 노 실장 자신도 솔선수범해서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지만 노 실장 외에는 아직까지는 집을 팔겠다는 참모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불가피한 사유를 들면서 그 못 받는다는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이유를 들었냐? 어머니를 모시려고 산 거다. 뭐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다. 조합원 입주권이라 판매가 어렵다. 뭐 등등 하면서 못 파는 이유를 이렇게 내놓고 제시를 있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일필이 아니라 노일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까지 집을 내놓고 나서 공개를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노영민 실장 한 명이 공개를 했다. 지금 이 내용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청와대뿐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집을 처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요. 주택이 두 채 이상인 의원은 약 2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5채를 가진 의원이 오재세 의원인데요. 이 오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고향에 아버님이 살던 집, 또 농사짓던 분이 살던 집 한 채 있고, 제가 이제 청주에 내려갔을 때 살던 집 하나 있으니까 사실은 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팔으라니까 팔아야죠. 네, 그러니까 투기는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팔긴 어렵지만 그래도 팔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답변 중에서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지 이 부분이 좀 귀에 남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에는 집이 없습니까?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 예. 일단 여기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제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네, 서약서를 일단 받긴 하는데요. 이게 당선이 된 이후에 당 차원에서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 이한주,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alked across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 I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Sat by the river and it made me complete.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